불과 수년 전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을 기억하시나요? 정부는 바이러스로 멈춰버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족한 재정은 국채 발행으로 채워졌고 정부의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통화량은 2019년 말 2,853조 원에서 2025년 7월 4,371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통화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돈의 양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삼겹살 같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는 결국 우리 지갑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만이 물가 상승의 원인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결과물일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정부는 돈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루돌프 하펜슈타인, 로버트 무가베, 니콜라스 마두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오늘 돈이 배신 2화에서는 4명의 인물들을 통해 근현대 역사 속에서 국가가 무계획적으로 돈을 풀었을 때 일어났던 재앙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국가들은 그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죠.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도록. 당신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산층 가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차 세계대전을 패배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청구서에 직면한 나라, 바이마르 공화국. 베르사유 조약이 부과한 전쟁 배상금은 너무나 막대해서 수세대에 걸쳐 국가를 불구로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은 1922년 163마르크, 1923년 9월 150만 마르크, 그리고 1923년 11월 2천억 마르크까지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아이들은 쓸모없는 지폐 뭉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고, 땔감보다 싸다는 이유로 화폐를 난로에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죠. 벽지를 살 돈이 없다면 돈을 벽에 바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 연금, 모든 부가 단 몇 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심장부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라이히스방크의 총재였던 루돌프 하펜슈타인입니다. 그는 법률가이자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질서를 신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었던 가장 거대한 통화 대혼란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파국은 1923년 1월에 찾아왔습니다. 독일이 배상금 지불을 연체하자 프랑스와 벨기에는 석탄과 물자를 지불금 대신 압류하기 위해 독일의 산업 심장부인 루르 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맞서 독일 정부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파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 기반은 무너졌고 경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펜슈타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가 파산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쇄기를 돌리는 것이었죠. 그는 인쇄기를 선택했습니다. 하펜슈타인은 기이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양의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르크화의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경제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불을 휘발유로 끄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상금 의무에서 벗어나고 연합국에 맞서기 위한 잘못된 경제 전쟁의 일환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지도자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관된 거짓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랑스에 맞서 경제 전쟁을 치르는 애국자로 여겼고 화폐 인쇄기를 그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통화 파괴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정당화 패턴은 모든 초인플레이션 붕괴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첫 단계입니다. 통화를 파괴하는 지도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부의 적에 대항하거나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맞선 필수적인 조치로 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화에 덧치며 배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회 임금을 받고 나면 저녁에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시장으로 달려가 돈을 쓸 수 있도록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5,000마르크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했지만 커피를 다 마실 때쯤 청구서는 8,000마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 물건 팔기를 거부했고 이는 기아와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돌프 하펜슈타인은 자신이 촉발한 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1923년 11월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렌텐마르크라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었고 초인플레이션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국가가 돈을 통해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제적 트라우마는 독일 국민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는 분노와 원한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력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짐바브웨의 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한때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로 불렸을 정도로 눈부신 자연과 막대한 농업적 부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해방 영웅에서 무자비한 독재자로 변모한 당신의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는 통화 배신의 두 번째 위대한 교훈을 보여주게 됩니다.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국가 경제를 희생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2000년 로버트 무가베는 그의 가장 파괴적인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른바 신속토지 개혁 프로그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식민시대의 불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한 정치 캠페인이었습니다. 경제의 엔진이었던 백인 소유의 상업 농장들은 폭력적으로 점거되어 농사 경험이 전무한 정치적 충성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재앙적이었습니다. 국가 수출의 40%를 차지하던 농업 생산이 붕괴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가 갑자기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산산조각 나자 정부 수입도 증발했습니다. 무가베의 해결책은 하펜슈타인과 같았습니다. 그는 군인, 경찰, 그리고 측근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물가는 24시간마다 2배씩 올랐습니다. 월간 최고 인플레이션율은 약 796억 %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고의 권인 100조 달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시내버스표 한 장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삶은 초현실적인 악몽이 되었습니다. 계란 3개를 사기 위해는 1,500억 짐바브웨 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맥주를 살 때는 한 번에 2병을 샀습니다. 첫 번째 병을 다 마실 때쯤이면 두 번째 병의 가격이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전체가 사라졌고 그들의 저축과 연금은 완전히 무가치해졌습니다. 무가베와 그의 정부는 결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 제재와 외국의 적들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의 파견은 무가베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강요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것은 돈을 무기로 삼아 지도자가 국가를 완전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대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은 굶주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포퓰리즘적 지출과 경제에 대한 통제는 베네수엘라를 석유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유가가 폭락했을 때 니콜라스 마두로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망가진 경제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죠. 다른 모든 이들처럼 그 역시 인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대사에서 평화 시기에 한 국가가 겪은 최악의 경제 위기이며 미국의 대공황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최고 1천만 %에 달했습니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의 4분의 1이 우유 1리터 값이었습니다. 화폐는 3차례에 걸쳐 개혁되었고 총 14개의 연기 지워졌습니다. 그 인간적인 대가는 엄청납니다.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나 서방 후 역사상 가장 큰 난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완전한 붕괴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느리고 만성적인 질병에 가깝죠. 10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불안정과 포퓰리즘적 과잉 지출의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부에게 인쇄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고 선거에서 이기고 구조적 결함을 덮는 수단이었죠. 이 악순환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아래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막대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그의 정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에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불과 4년도 안 되어 통화 공급량은 거의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인플레이션이 이미 50%를 넘어 치솟고 있을 때 페르난데스는 본인이 만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수세대에 걸쳐 배신당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더 이상 그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달러 블루라고 불립니다.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이 알고 있는 미국 달러에 대한 비공식적인 환율입니다. 정부가 공식 환율을 고시하지만 블루 환율은 거리의 진짜 가격입니다. 이것은 페소에 대한 일상적인 불신임 투표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페소로 월급을 받자마자 블루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기 위해 달려갑니다. 손에 쥔 페소가 여름날의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배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민이 자국의 통화를 완전히 버리고 정부가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는 순간입니다. 4명의 다른 인물, 4개의 다른 나라, 4개의 다른 시대.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루돌프 하펜슈타인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과 프랑스의 산업 심장부 점령이라는 위기 속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화폐 인쇄기를 선택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의 농업 기반을 파괴한 후 사라진 세수 대신 돈을 찍어내 군대와 지지자들의 충성을 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는 유가 폭락으로 포퓰리즘 국가 재정이 파탄나자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손쉬운 화폐 발행으로 경제 붕괴의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수십 년간 이어진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정치적 불안의 악순환 속에서 팬데믹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를까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힘이 모든 곳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려는 정부의 유혹은 보편적이고 거부하기 힘듭니다. 요즘 각국 정부가 민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될까요? 싱가포르는 25년 5월부터 장보기 물가와 공과금 체감을 노리고 가구당 800 싱가포르 달러 바우처를 지급했죠.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IMF는 이러한 정부 지출 확대가 향후 이자 비용과 세금 부담 압력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구당 최대 150 호주 달러를 고지서에서 바로 깎아주는 크레딧을 넣었죠. 하지만 이런 이전 지출은 약발이 떨어지면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고 재정 지출 확대만큼 적자, 이자 비용, 미래 세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죠.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일정 기간 1인 15만 원 소비 쿠폰을 풀었습니다. 카드 결제는 늘었지만 종료와 함께 효과도 사라지기 쉬우며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세금 문제로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다는 평가입니다. 역사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고 무자비합니다. 당신의 국가는 당신의 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 초인플레이션 사례와 현대 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의 메커니즘, 제도적 안전장치, 그리고 경제적 배경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적자 화폐화와 팬데믹 시대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그 형태와 의도가 명백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돈의 가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재앙과 현대 정책을 관통하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 방식이 폭력적이든 세련되었든 본질은 국가가 화폐 시스템의 규칙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통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빠르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진정한 교훈은 우리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가 결코 고정불변이 아니며 언제나 국가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자국의 통화를 파괴하고 자국민을 배신하는지 보았습니다. 지난 화와 이번 화를 통해 이제 국가와 시스템이 우리들의 돈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돈의 배신 3화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기관들이 운영하는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폰지 사기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찰스 폰지의 사기 수법을 통해 현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이 어떻게 당신의 부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지 고발합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도록.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